1398년 한양, 피비린내 나는 제1차 왕자의 난.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의 형 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 또 한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이 두 번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서 이방원의 등 뒤를 지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민씨, 훗날의 원경 왕후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칼을 들기 전 무기를 숨겨두었고 남편이 망설일 때 그의 갑옷을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문 민씨 집안 사형제는 이방원의 칼과 방패가 되어 피 묻은 전장을 함께 누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처갓집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함께 쟁취한 피의 동지,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원경 왕후는 남편의 손을 잡았고 그 손으로 함께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남자 태종 이방원은 변했습니다. 아니,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왕좌에 오른 태종의 첫 번째 목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왕으로 만든 바로 그 세력, 아내의 가문 민씨 일족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왜 왕비의 손을 잡고 그녀의 가족을 무참히 숙청했는가?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냉혹한 정치 드라마이자 한 여인의 가장 처절한 배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좌라는 괴물 앞에 무너져 내린 부부, 태종과 원경 왕후의 비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원경 왕후의 눈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경 왕후 민씨. 그녀는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명문가, 여흥, 민씨, 민제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당대의 그 어떤 사내보다 담대했고 정치적 야망이 컸습니다. 그녀는 이방원이라는 잠룡을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거대한 야망의 결합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는 격동의 시기.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눈밖에 난 불편한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조선 건국 직후 아버지 이성계가 정도전 등 신하들에게 권력을 맡기고 이방원을 포함한 왕자들을 철저히 배제했을 때 이방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대업을 이루시려면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칼을 들어야 합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지기 직전 정도전 일파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하자 이방원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립니다. 그때 원경 왕후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무기를 집안으로 빼돌려 대청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남편이 망설이자 그녀는 직접 갑옷을 꺼내와 이방원에게 입혔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저들의 칼에 죽느니 우리의 칼로 새 세상을 여십시오. 원경 왕후의 네 남동생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는 단순한 처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원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당시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방원의 선봉에 서서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세자 방석을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피를 뒤집어 썼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년 뒤 1400년 이방원의 넷째 형 방간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또다시 한양이 피로 물들었을 때 민무구와 민무질은 다시 한번 이방원을 위해 싸웠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1400년 이방원은 조선의 3대 왕 태종다구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민씨는 국모 원경왕후 연종왕후가 되었습니다. 민씨 가문은 조선 최고의 권력 가문으로 떠올랐습니다. 4명의 처남들은 모두 핵심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개국공신이자 정사공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권세는 왕의 버금 같습니다.
원경왕후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이 나라의 절반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좌에 오른 태종은 더 이상 예전의 이방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유일한 태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태종이 꿈꾼 나라는 강력한 왕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 왕권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도전하던 고려 말의 혼란을 뼛속 깊이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신을 왕으로 만든 아내의 가문, 민씨 일족이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자신들의 공로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일에 사사로이 개입했고 재산을 불렸으며 심지어 태종의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에는 그들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하, 민무구 대감이 사사로이 관직을 제수하고 있사옵니다. 민무질 대감의 종이 백성의 땅을 빼앗았으나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태종의 귀에 이런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고려가 왜 망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과 외척 세력이 왕을 능멸하고 나라를 좀먹었던 역사를 말입니다. 과인이 피를 묻혀 이룬 나라다. 과인의 아들 세종에게 짐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그 싹은 과인에 대해서 잘라내야 한다. 태종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후궁 문제였습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후사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여러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치적 동지로 여겼지 그저 아이를 낳는 왕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어찌 저와 한 약속을 잊으시나이까? 우리가 함께 이룬 나라입니다. 헌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인들을. 원경왕후의 질투는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 될 여인의 집안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태종과 공개적으로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원경왕후가 격분하여 태종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태종에게 이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대한 신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민씨 가문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중전이 저리 날뛰는 것은 그 오라비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씨 일족의 힘을 먼저 꺾어야 한다. 태종과 원경왕후. 한때 가장 뜨거웠던 동맹은 이제 가장 위험한 적대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칼날은 한때 자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천함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406년 태종의 칼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길고도 잔인한 숙청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종은 처음부터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론을 만들고 명분을 쌓았습니다. 그는 사간원을 움직여 민씨 형제들의 비리를 탄핵하게 했습니다. 전하, 민무구와 민무질이 공신임을 내세워 국정을 농단하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파직하시옵소서. 태종은 못 이기는 척 그들의 관직을 잠시 빼앗았다가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조용히 엎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하지만 민씨 형제들은 이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을 만든 자들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종이 감히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407년 태종의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태종은 왕비와 함께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민무구와 민무질이 태종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 양녕대군께서 이제 장성하셨으니 군무를 맡기심이 어떠하옵니까? 이 말은 태종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군무, 즉 군권은 왕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감히 신하가 외척이 왕의 군권에 대해 입을 연 것입니다. 게다가 태종은 이미 맏아들 양녕대군의 자질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외척 주제에 군권을 논하고 세자를 등에 업으려 하는가? 이것은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즉시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태종은 이 사건을 외척이 세자를 끼고 국본을 흔들려 한 영모로 규정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태종의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오해이옵니다. 제 동생들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이옵니다. 전하를 왕으로 만든 충신들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중전, 이것은 부부의 일이 아니요 군주의 일이요 중전이 나설 일이 아니니 처소로 돌아가시오. 전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사옵니까? 제가 전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잊으셨나이까? 제 동생들이 전하를 위해 흘린 피를 잊으셨나이까? 잊지 않았소. 그들이 흘린 피와 공로를 잊지 않았기에 목숨만은 살려 유배를 보내는 것이오. 당장 중전을 끌어내라. 원경왕후는 궁녀들에게 끌려나가며 절규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그녀가 왕으로 만든 그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냉혹한 군주 태종만이 서 있었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모든 공신자귀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각각 강화도와 해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원경왕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이 유배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동생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세자가 왕이 되면 동생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원경왕후는 유배지에 있는 동생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태종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은 편지를 읽고 격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직 왕인 자신을 무시하고 다음 왕세자에게 줄을 대려는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과인이 아직 살아있거늘 감히 세자를 들먹여 용서할 수가 없구나. 단 한 놈도 살려둘 수 없다. 1410년 유배지에 있던 민무구와 민무질에게 금부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상전하, 매영, 어찌 우리에게. 두 형제는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만들었던 매영의 손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는 실신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침전으로 달려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내 동생들을 죽인 당신, 하늘이 무섭지 않으시오. 나 민씨가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태종은 아무 말 없이 그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부부로서의 태종과 원경왕후는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한때는 가장 뜨거운 동지였던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비극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저희는 이렇게 역사 뒤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조선 왕조의 더 많은 비극과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태종의 냉혹한 숙청, 그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종의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뿌리를 뽑고자 했습니다. 아직 2명의 처남, 민무휼과 민무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2형이 죽는 것을 보고 숨죽여 지냈습니다. 어떤 정치에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눈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415년 태종은 세자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 훗날의 세종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416년 태종은 갑자기 6년 전의 일을 다시 꺼냅니다. 민무구, 민무질이 영모를 꾀할 때 민무휼과 민무회 또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비록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나 영모를 고하지 않은 것 또한 죄가 된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미 6년이나 지난 일, 그리고 아무런 잘못 없이 조용히 살던 이들을 다시 엮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태종에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원경왕후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태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이제 2아이만 남았습니다. 제발 그 아이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제발. 중전. 과인은 세종에게 완벽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소. 어떤 위협도 남기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과인의 방식이요. 민무휼과 민무회 역시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었던 원경왕후의 4명의 남동생은 모두 그 매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경왕후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원경왕후는 이 모든 과정을 산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궁궐 안에 유폐된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종은 왜 이토록 잔인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권력에 미친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까요? 답은 태종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세종에게 있습니다. 태종은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왕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보다 더 큰 권력을 쥔 외척 세력, 왕비의 가문이 국정을 농단하고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과정을 말입니다. 그의 눈에 민씨 가문은 제2의 이자겸, 제2의 경대승이 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과인이 살아있을 때는 저들을 누를 수 있다. 하지만 과인이 죽고 어린 세종이 왕이 된다면 저 공신 세력, 외척 세력이 과연 세종에게 충성을 다할까? 아니, 그들은 세종을 흔들고 제2의 고려를 만들 것이다. 그 싹은 내가 직접 잘라내야 한다. 태종에게 민씨 형제들의 숙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조선의 천년 왕권을 위한 불가피한 외과수술이었습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 즉 세종의 천재성을 일찌감치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종 같은 성군 센준이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태종과 달랐습니다. 그는 피를 묻히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인문 군주였습니다. 그런 세종이 강력한 공신 세력, 오만한 외척 세력과 정치 싸움을 벌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를 묻히는 일, 잔인한 악역은 아비인 내가 모두 맡겠다. 모든 비난과 저주는 과인이 짊어지고 갈 것이다. 나의 아들 세종은 오직 성군으로서 백성들의 칭송만 받게 할 것이다. 태종은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세종의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가문을 제물로 바쳐 아들의 태평성대를 산 것입니다. 실제로 태종은 죽기 직전까지 군권을 놓지 않으며 세종의 왕권을 보호했습니다. 세종의 장인,
시몬 역시 외척이 될 가능성이 보이자 세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숙청해버렸습니다. 이는 세종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더러운 일은 내가 다 하고 가겠다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덕분에 세종은 즉위 기간 내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외척이나 공신 세력의 견제 없이 마음껏 자신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사군 육진 개척. 이 모든 세종의 황금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태종의 피비린내 나는 숙청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동생들이 모두 죽고 남편의 배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던 그녀는 병마와 싸우다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종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실록에는 그가 깊이 애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도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것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사랑했던 동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여인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 그리고 2년 뒤 1422년 태종 이방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세종에게 완벽한 나라를 물려주었다는 만족감 속에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태종은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고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평생의 동지였던 아내의 저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왕좌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평생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경왕후의 비극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국가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 심지어 가족의 파멸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세종의 태평성대를 열기 위한 태종의 필요악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이라는 성군을 위해 아내의 가문을 무너뜨린 태종의 선택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잔인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이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역사가 아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왕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가장 비정하고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입니다.